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의 언어 교육, 영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관심과 뭐 어떤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영어를 가르칠 건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이 영상을 선택하게 된 이유이고요. 당연히 구사력 그리고 그 실력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그것과 비견할 수 있는 실력까지 쌓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발음은 이거보다 훨씬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님들을, 저는 스테파니 잉글리시 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성입니다. 저는 저희 우리나라의 조기 영어 교육이 처음 시작한 게 1992년 반포 ECC를 통해서 처음 오픈이 됐어요. 처음 티칭을 시작한 것이 바로 반포 ECC 오픈 멤버로서 프로그램을 셋업하면서 저는 이제 티칭 어린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다른 일을 했었어요. 회장 비서실에서 공보비서를 일을 했는데 굉장히 딱딱한 그런 일을 했죠. 항상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저희 감사님이 넌 제발 좀 웃어라, 왜 이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하고 앉아있냐 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가 닿아서 제가 티칭을 시작을 했고요. 어린이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보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뭐 PSA 강사도 거쳤고, 그 다음에 YBM 시사에서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강사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JLS 본원에서 체스 프로그램을 처음 오픈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랑 같이 ECC에서 같이 일했던 선생님을 통해서 그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체스 프로그램 처음 오픈했을 때 그 교재 제작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분당 JLS가 오픈을 할 때 거기 오픈 멤버로 해서 체스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2009년에 송파 캠퍼스 스테파니 잉글리시로 오픈을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거든요. 처음에 티칭을 시작할 때는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 교육에 몸담고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만났던 제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놀래, 너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냐. 왜냐면 참 호기심과 관심이 여러 군데에 많았어서 뭐 나는 나중에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어린이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똑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같은 연령대에 같은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고 있는데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어린이 교육이기 때문인 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학원에서 이미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어머님들도 모셨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관심을 가진 새 어머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같이 자리를 마련을 한 이유는 같은 연령대 아이들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어를 언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겠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어머님들께서 수업을 직접 보시지는 못하시잖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전달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어느 정도 들으시고 하는 정도인데, 그거를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어머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아이들을 거의 24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가르치면서 어머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아이들이 영어를 시작할 수 있는, 아니면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영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기는 7세. 그래서 저희는 그 오픈을 하면서는 저희가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중등부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오픈을 했는데, 위례 캠퍼스로 오픈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의외로 뭐 5세, 어떨 때는 4세 어머님들도 오셔서 여기 뭐 4세반이나 5세반 있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는 4세반이나 5세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는 저희가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7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고, 그 7세부터 시작을 했을 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초등부의 커리큘럼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영어 실력을 쌓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그 시기가 라는 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7세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어렴풋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특히 어렸을 때 아이가 어떻게 외국어를 했으면 좋겠는지, 영어를 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모국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서 아이가 영어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비용적인 투자,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모국어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환경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모국어를 아니면 언어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습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하고 얘기하게끔 만들려면 결국은 그 영어를 쓰고 있는 환경에 아이를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지금 기러기 아빠처럼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아이가 언어로서 영어 학습에는 뭐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가족의 해체라든지 그 외에 비용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다들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EFL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EFL 환경이라는 거는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영어를 접하는 환경인 거죠. ESL 환경과 차별화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ESL 환경은 Second Language, 제2 언어로서 영어를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두 가지를 시간적인 부분으로 어머님들께서 체감하시기에 좋게 설명을 드린다면, ESL 환경, Second Language로 영어를 접하는 아이들은, 그런 환경은 뭐 하루 24시간 중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12시간 정도 영어에 노출이 되는 것이 바로 ESL 환경입니다. 근데 EFL 환경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만 3시간 정도 노출이 되는 환경이 바로 EFL 환경인 거거든요. 뭐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EFL 환경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을 통해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로망,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차별화된 그 언어 학습 방법,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저희 스테파니 잉글리시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LAD라고 해서 만 18개월 정도부터는 LAD라는 언어 학습 민감기에 들어서게끔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뭐 다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즈음부터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막 어휘력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바로 언어 민감기, 그다음에 LAD의 이 디바이스가 시작되는 그 시기이고요. 그 시기가 바로 언어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데, 외국어를 이 시기에 같이 시작했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외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서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그리고 이론적인 베이스에서 결론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만 18개월부터는 모국어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모국어가 완성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이들이 그 모국어의 완성도에 따라서 제2 외국어의 완성도도 같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모국어의 완성도가 굉장히 낮았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외국어로 영어를 배웠을 때 그 완성도가 빨리 쉽게 올라가지 않다라는 것이 실험적으로도 나와 있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봐도 현장에서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만 18개월부터 6세까지는 아이들의 인성 발달이나 그 다음에 모국어의 완성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처음에 영상 보여드렸던 EBS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실험이 있어요. 아이들의 어휘력과 어머님, 그 자녀의 어머님의 어휘력은 정비례하는 게 실험 결과 그래프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님들에게 각 자녀를 데리고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한번 놀아봐 주세요. 집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환경을 만들어서 놀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머님들은 굉장히 아이하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 어머님들의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식 그리고 어머님께서 사용하시는 어휘의 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한테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4개월에 어휘력이 높았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친구들을 그 만 5세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그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24개월에 어휘력이 높았던 친구, 어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친구는 만 5세 때 지능도 높더라가 결론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 친구가 얼만큼 많은 어휘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지 그거에 대한 반응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님들의 몫인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아이들의 지능과도 연결이 되고 그 이후에 아이의 학습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의 그 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오늘 이제 어머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스크립트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쓰고 지우고를 하는데 결국은 그 7세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학습 방법 내지는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어머님들이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저희가 7세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까지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은 가끔은 이 학원이 내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좋대 나 여기 다닐래 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7세 친구들하고 저학년 친구들이 여기는 내가 다닐 곳이야 나는 영어를 꼭 하고 싶어라고 와서 앉아있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너는 지금 이 시간에 영어를 가지고 꼭 배워야 한단다 해서 여기다 앉혀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원을 선택하시는지 어떤 교육 방법을 선택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그 연설을 들어보면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어떤 낯선 60대 아저씨의 얼굴로 가려진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설을 들어봤을 때는 마치 그렇게 유창하지 않은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놀랍게도 원어민들이 평가하는 언어의 기준은 결코 그 발음이나 유창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별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포커스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어떤 뭔가 모토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저희가 아이 단계 저희 스테이지가 6개인데 그 중에 4번째 스테이지에는 아이 단계에서 그 파워 라이팅이라는 수업을 해요. 파워 라이팅이 I4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는 문법적으로 아이들을 터치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가뜩이나 EFL 환경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가뜩이나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런 것이고 문장의 구조는 이런 것이고 라는 걸 너무 어린 나이에 그리고 너무 어린 레벨에 그거를 어프로치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은 그거를 언어적으로 그대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는 무조건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이거를 많이 해서 언어적으로 그대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I3 정도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궁금한 거죠. 이 문장이 왜 이렇게 구성된 거야 도대체?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말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이게 왜 이럴까? 여기는 왜 S가 붙을까? 여기에는 왜 이럴까라는 것들이 생각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저희가 I4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그 단계에서 파워라이팅이라고 해서 그 3개월 동안에는 뭘 가르치냐면 이때까지 너희들이 사용했던 문장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문장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그 명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문장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충분한 역량 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서 올라오면
아이들이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때까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줬을 때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저거였구나. 내가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걸 습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로 그렇게 문장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파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사고를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사고 확장. 결국 이 저희가 파워라이팅의 모토가 되는 한 그 루브릭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칠판 앞에다 붙여놓고 시작하거든요. 그 루브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Composition work is exercise in thinking, not in spelling. 작문이라는 것,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생각이 중요한 거지 그거의 훈련인 거지 스펠링의 훈련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나의 키가 되는 핵심의 문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냥 뭐 스펠링을 잘 써서 아니면 그냥 굉장히 유창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완성도 있는 스피치나 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이 친구가 어떻게 사고를 확장시키는지 사고를 어떻게 하며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훈련을 시켜줘야 결국은 완성도 있는 스피치와 그 다음에 그 라이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 학원 마지막 스테이지인 마스터리 스테이지는 M1부터 4 단계까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이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뭐 M1 정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6학년 친구 있었는데 여학생이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영국으로 교환교수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영어를 그렇게 꽤 좋아했던 친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영국으로 어머님을 따라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ESL 과정을 안 거치고 본 수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수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각, 자기가 읽은 내용을 읽는 거에서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를 발표하는 연습을 이때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인 거고 그거를 통해서 그 기본적인 어휘력을 계속적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친구는 방학마다 나와서 저희 학원에서 다시 수업을 듣고 들어가는 그런 수업을 계속적으로 병행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께 굉장히 이제 이른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여기 오셨다는 거는 결국은 그만큼 어머님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일 수 있겠고요. 선택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머님들인데 교육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선생님이거든요. 네.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가 어린이 교육, 어린이 영어 교육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선생님을 뽑는 부분이에요. 네. 저희 송파 본원 지금 8년차 들어가는데 8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원칙으로 삼고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 채용 시스템이에요. 선생님을 구합니다 해서 잡 포스팅을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올리세요. 어플라이를 하시고 그 이제 서류 전형을 거쳐서 이 선생님들이면 잘 가르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잡아요. 면접을 잡을 때 항상 전화를 통해서 면접일에 저희는 시강을 같이 합니다. 그 시강은 뭐 앞에 선생님들 몇 분 앉혀놓고 그냥 저는 이 교재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 수업에 직접 들어가셔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아이들이 직접 가르치는 거를 제가 들어가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그럼 저 못하겠어요 하고 아예 면접부터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요즘에는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에 이제 시강을 들어가 보면 참 안타깝게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시강을 들어갈 때 그 부탁드리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실 거고 이 교재의 목표는 학습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냥 아이들이 읽고 머릿속으로 이해했고 뒤에 문제가 한 10문제 나왔는데 그걸 풀었더니 100점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읽었으면 이거를 얼마나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내 수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습득해서 말까지 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스펠링이 좀 틀리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완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선생님들이 결코 경력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뭐 백그라운드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들은 대형 학원들에서 꽤 많은 화려한 경력들을 쌓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잡는 거고 어느 정도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 직접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서는 20분, 30분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냐면 읽어봐, 문제 풀어봐, 잘했어. 그래갖고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계속적으로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본 수업 1시간 반 동안에 가르치는 교재가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그 20분, 30분 동안에 한 15페이지 정도는 진도를 다 빼고 나오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도 점점 좋아지고 이때까지 쌓았던 커리어도 점점 화려해지고 그리고 분명히 대형 학원들에서 유수한 대형 학원들이 다 이름 대면 아실 만한 대형 학원들에서 뭐 몇 년씩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을 때는 저는 도대체 그 선생님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선생님은 시간 준비를 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도망가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어떻게 가르치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가르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가르쳐보라고 하니까 그건 너무 어렵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확인하는 거죠. 이 학원에는 매뉴얼이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선생님을 채용을 하고 그런 시강을 통해서 채용을 한 이후에는 TP 그 기간이 있어요. 선생님들 수업을 직접 들어가서 청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레슨 플랜을 작성을 하고 그 레슨 플랜대로 수업을 하는 거를 저나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서 다 그 통과가 돼야지 저희 학원에서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일을 하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이밸류에이션하고 그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들에 대한 팁을 선생님들한테 직접 드려요. 여기서의 방향성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런 거를 맡을 수 있는 거는 이러이러한 팁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드리거든요. 우선은 채용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역시 다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채용 시스템을 8년 동안 바꾸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저한테도 굉장히 시간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면접을 보러 오는 선생님한테도 결코 쉬운 어떤 그런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은 어린이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면 이렇게까지 제가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영어 실력만 보면 되는 부분인데 어린이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똑같은 레벨의 아이들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야 하고요. 어저께는 분명히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얘네들한테 잘 먹혔거든요. 근데 오늘은 잘 안 먹혀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저께까지 굉장히 신나서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오늘은 엄마한테 혼이 나고 왔는지 아니면 뭔가가 불편한지 되게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항상 수업을 준비할 때 저희 선생님들은 레슨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려고 해보면 매일매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이 다르고. 그렇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 포기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그 순간의 순발력,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없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매뉴얼화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어떤 그 젖어 있는 선생님들은 그냥 굉장히 기계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저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볼 때 얘는 그냥 이 학원은 내가 그냥 좌부로서 뭐 티칭이 아니라 티칭 잡이긴 하지만 교육 사업이긴 하지만 좌부로서 내가 여기를 일을 하고 있고 안 맞으면 뭐 학원이 많은데 딴 데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안타깝게도 학원 입장에서도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은데 뭐 이 사람이 그만둔다는들 뭐 우리 학원 오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양쪽 다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강사로서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학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에 그냥 플레인하게 그냥 들어가는 선생님들이나 학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선생님들을 뽑다 보니 처음 송파점을 오픈할 때도 그 전에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선생님 두 분과 같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선생님들이 딱히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네. 그리고 뭐 아이 그 사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갔던 선생님들도 한 6, 7개월 아이 키워놓고 저 다시 올래요 해서 다시 오시고 지금 현재로도 육아휴직 들어가 계신 선생님이 한 2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탄탄한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거를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그 어플라이를 했을 때 아이들한테는 정확한 실력 향상이 보증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은 어머니들께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많은 고민을 하셔서 학원을 선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육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아이들이 쌓을 수 있는 실력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가장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의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레벨 테스트를 1대1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거든요. 1대1로 들어가서 시험을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5학년 남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영어 잘 못하면 혼내요? 때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때렸어 너?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어쨌는데 그리고 그 전에 어느 학원에 있었더니 뭐 형아들이 자기 영어 잘 못한다고 놀려서 왕따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영어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계속 저한테 하는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수학은 잘해요. 라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들어갈 반이 없었어요. 5학년인데 파니스가 안 되어 있어서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저 이거 모르는 단어예요. 저 몰라요. 안 배웠어요. 근데 파닉스를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안 배웠다고 해서 못 읽는 거는 파닉스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파닉스를 가르치는 이유는 결국은 음가에 대한 조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든다가 파닉스의 교육의 기본이에요. 그 읽을 수 있는 단어는 결국은 쓰기도 훨씬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음가별로 나눠서 쓰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 친구가 저희 방학 특강으로 클리닉이 생겼어요. 파닉스 클리닉이 생겨서 그 클래스에 들어와서 수업을 했거든요. 3주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3주 수업을 끝난 이후 처음에 이 친구는 들어왔을 때 저한테 보이는 반응은 뭐였냐면 어려워 모르겠다. 저 이거 모르는 단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3주가 지나고 어머님하고 이제 전화 상담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친구가 위에 고3짜리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와서 뭔가를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는데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래. 소리를 보고 읽는 거래. 그리고 그거를 쓰는 거래. 그래서 그거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 수업에서 굉장히 약간 좌절하고 갔어요. 약간 단어를 외우기 시작해야 될 때가 이중 모음 나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똑같이 이 사운드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 A를 써야 되는지 이 E를 써야 되는지는 외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외워야 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 깜짝 놀라요. 안 외워도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처음 3주 전의 모습과 마지막 수업에서의 모습은 저를 굉장히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굉장히 감명 깊은 스토리를 읽는 거를 끝내는데 스토리를 너무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 친구의 영어 실력 내지는 영어에 대한 자신의 자존감을 조금은 올려줬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저 스스로 감동하고 끝내는 거죠. 그런 수업의 일화가 있거든요. 시기는 7세가 가장 적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모국어를 완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외국어를 계속적으로 학습적으로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습적으로 아이들한테 어프로치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친구들이 7세부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배울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 7세부터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탄탄한 기초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기초 중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 기본에서 흔들리는 경우도 이 탄탄한 기초에는 세 가지 영역이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영역은 파닉스적인 영역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역량 마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월스를 해서 기본적인 단어들을 자기가 익히게끔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귀를 트이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7세 반을 오픈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알파벳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첫 시간부터 무조건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있는 거로 원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학원이 처음인데 영어로만 수업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친구들이 아직은 역량 마련이 안 되고 귀가 안 트여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한테는 한국말이 모국어인 거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편한 거죠. 모국어를 듣는 게. 그리고 영어를 선생님이 막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소리 뭉치인 거예요. 그냥 외계어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얘기를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서 본인 이름을 처음에 이제 영어 이름도 없었던 친구들이 첫 시간에 들어와서 영어 이름을 막 이제 짓는 선생님이랑 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본인 이름을 부르는데 누가 날 부르는지 몰라요. 그게 내 이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짓을 하고 있거나 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귀에 걸려들어야 뭔가 선생님이 날 부르나 보다 보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어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귀가 트여야 되니까. 결국은 영어로 계속하지 않고 한국말로 설명을 하면 한국말을 해줄 때까지 아이들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귀 닫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모국어가 나올 때까지. 근데 저희는 저희가 기다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못 알아들으면 그거를 좀 더 쉽게.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제스처. 제스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치가 별로 없는 아이들이세요.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아이들. 몰라요 뭐 하는 건지. 그런데 옆에 친구를 통해서 배워요. 네. 그게 바로 이 탄탄한 기초를 마련하는 요 단계에서 같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북이나 이런 것들도 CD가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CD를 사용을 안 해요 아예. 왜냐하면 아이가 CD를 통해서 익혀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유창하게 읽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게 먼저이고 그 이후에 유창하게 만드는 게 그 다음이어야 돼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기초에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얼마만큼 균형 있게 잡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조금 접했던 친구들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가장 조금 덜 발달되어 오는 아이 그 부분이 대부분들은 파닉스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로지컬한 부분이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7세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로지컬한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탄한 기초를 만드는 그 단계가 바로 베이직 스테이지고요. 이 베이직 스테이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전,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마련.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효과는 결국은 흥미이며 자신감이며 이 자신감이 결국 실력 향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은 저희 이제 초등부 저학년 아이들이 파닉스 지금 베이직 스테이지에 현재 레벨 4 이중 자음 공부하고 있는 반 수업 영상이거든요.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런 게임의 형태로 하고 있어요. R-A-N-E, train. Okay. Next word, D-R-I-D-E, D-R-I. Ooh. Next word, W-H-A-L-E, W-H-A-L-E. Whale, whale. Okay. Whale. Next word, M-A-T-H. 단계에서 어머니들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우리 아이가 B-R-I-C-K. 그리고 지금 자음을 공부하는 이 시점에서 단어의 글자 수는 달랑 5개거든요. 대부분 4개, 5개 이렇게
단계 암기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그리고 승부욕 있는 친구들 있죠. 게임들을 많이 하고 이 게임에서 이기면 스티커를 받아요. 스티커가 많이 모아지면 핀도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스티커가 저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승부욕을 자극하고 모티베이션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아 내가 이 게임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외워야지라고 가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얘가 이걸 외우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이게 판단이 안 돼서 아이가 매 과마다 굉장히 단어를 읽는 것도 잘하고 쓰는 것도 잘해서 넘어갔던 그런 케이스에서는 파닉스 교재가 대부분들 레벨 1부터 5까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5단계의 책을 다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아직까지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못 읽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암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파닉스의 수업, 파닉스의 단어를 그 사이드월스처럼 암기하고 익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이 굉장히 꽤 어려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익힌 단어는 굉장히 손쉽게 읽어내는데 그렇지 않은 단어는 나 이거 안 배웠는데 나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모르고 이런 친구들은 암기력으로 이때까지 버텨왔다는 거죠. 그거를 어머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친구가 파닉스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 아니면 쉬운 단어를 하나 줘보고 이걸 한번 읽어봐라. 아이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줬을 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외우고 있는지 안 외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똑같은 베이직 스테이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7세 반에서 그러니까 애프터스쿨로 해서 7세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반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 아이들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긴장하세요. 저희는 요 단계, 그러니까 7세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중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습득을 한다. 그리고 눈과 입이 같이 트인다라는 거를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친구들은 Good. Okay. Now who's the next one? 틀리면 안 돼요. Kevin? Oh, it's okay. Okay, Kevin. I, you see the under my head like N. Last one. Yes. Good. Okay. 안 보여요. under my head. 네, 여기까지.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한국말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베이직 스테이지로 처음 이제 기초 단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아이들도 영어를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제 초등부 아이들 그 위에 단계 아이들은 다 그렇게 영어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어서 수업에는 영어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7세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국말을 썼을 때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못 쓰게 하거나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직은 7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7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점점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을 많게끔 커리큘럼에서 변경을 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한국말을 썼을 때 한국말 또 마이너스 스티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영어를 썼을 때 그날 써야 되는 그 익스프레션을 주고 그거를 사용을 했을 때 아이한테 모티베이션을 줘서 스티커를 더 많이 주거나 이렇게 칭찬과 격려 쪽으로 아이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챈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떠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밀치거나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됐을 경우에도 간단한 챈팅을 통해서 그거를 같이 챈팅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은 다른 아이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시기구나 아니면 지금은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시기구나 이런 거를 같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세 아이들한테는 똑같이 초등부와 같이 레벨 1부터 5까지 지나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플라이하는 방식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수업의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해서 파닉스 탄탄한 기초 중에 3가지 영역을 완성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통해서 완성하는 게 바로 사이드리딩이에요. 사이드리딩은 보고 읽는 것. 이 단계에서 어머님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가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단어를 읽기 시작했고 스토리를 읽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꼭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니? 이 읽은 문장이 무슨 문장이니? 여기 무슨 뜻이야? 그리고 어떨 때는 전화도 하세요. 어머 얘가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전화하시거든요. 이때는 이것만 해도 칭찬받아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본인이 정확하게 읽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고 거기까지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읽었는데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게 계속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이드 리딩이 완성이 되는 시점, 그래서 그 이후에 브레인 리딩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아이들이 1분에 100단어에서 150단어 정도를 읽을 수 있는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게 뭐 얘가 100단어로 있는지 150단어로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때는 언제냐면 보통 아주 짤막한 스토리를 한 3, 40권 정도 읽을 때까지는 아이들이 그 읽는 거에 급급해서 그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 시점이 딱 지나가면 아이들한테 질문이 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그림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가 바로 아 얘가 이제 브레인 리딩을 할 준비가 됐구나 라고 보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아이들이 잘 읽는다고 그래서 어머 얘는 발음이 너무 예뻐 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사이드 리딩만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이 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거를 그 위에 단계인 브레인 리딩으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파워 리딩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브릿지 단계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베이직 스테이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레벨 1, 2, 3, 4, 5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파워 리딩 단계예요. 파워 리딩에서는 수업 시간에 리딩 수업 시간에 100권의 책을 가지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1대1로 읽는 연습을 해요. 저희가 아이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그 한 책이 패스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읽게끔 만들어주는데 결국은 이 읽을 때 단어가 틀리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는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 음절별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읽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슬레이드라고 하는데 슬레드라고 하면 LED와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한번 읽어봐. 그러면 단모음 다니다 레드라고 읽어요. 거기서 손가락 하나 때문에 거기에 S가 있죠. S를 거기다 붙여봐. 그러면 아이가 슬레드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쓰기에 기초도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 리딩을 해서 보통 70권, 80권 이런 정도까지 읽어내고 아이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요 시기에는 뭐 차를 만들어서 자기가 레이싱을 해서 차를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몇 권씩 읽었을 때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것이 바로 파워 리딩 클래스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디벨로핑 스테이지로 들어가는데 그 스테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브레인 리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드 리딩하고는 한 단계 올라가 있는 단어 그 리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컴프레hen션이 가능해져야 해요. 그런데 저희 학원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컴프레hen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거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초기에 제가 24년 아이들 가르쳤다는 얘기 잘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가르쳐 보면서 뭐 ECS를 거쳐서 JLS를 거쳐서 PSA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처음에 가르치다가 가르쳐 보니까 그냥 이론 갖고는 안 되고 그러면서 깨달아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이 기초 단계가 끝난 이 시점부터 입을 열지 않으면 아이가 입을 열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읽을 수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문장도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문장의 구조나 아니면 길이감이 길어져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입을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제가 ECC를 프로그래밍 할 때만 해도 어떤 베이스였냐면 인풋이 많으면 저절로 이게 이 물병이 흘러 넘치듯이 언젠가 아웃컴이 나온다였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웃컴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이 친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이해했고 문제를 풀었을 때 다 맞았어.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친구들은 내가 입을 열어야 하는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 특히 그게 EFL 환경이기 때문에 더한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영어를 해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학원 외에서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교재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러니까 이 친구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어떤 그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매달 시험을 봐서 이 친구의 시험 점수 그 시험은 결국은 지필고사 페이퍼work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 시험 점수에 따라서 아이들의 레벨을 나눠서 단편성을 다시 하고 이런 구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구조에 익숙해 있는 친구들은 한 반에 인원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데 얘는 굉장히 샤이한 친구예요. 말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웬만해서는 잘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시간적인 것도 없고 선생님의 스킬도 약간 부족하시니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이 친구는 시험을 보면 기가 막히게 시험을 봐요. 머리가 나쁜 친구는 아니라서 굉장히 습득은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항상 A반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결국은 입은 잘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친구가 저희 학원 소파 쪽으로 오면서 입을 여는데 3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거의 무슨 잠깐 나와서 여기에서 발표를 해라 아니면 숙제 검사를 하는데도 숙제는 선생님한테 와서 살짝 보여줘요. 이렇게 다른 애들이 보는 게 너무 창피하고 샤이하고 그리고 뭐 저희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스피치 컨테스트에서 저희 빙고 게임을 해갖고 아이들 게임 그 선물 주고 그러거든요. 빙고해서 자기가 됐어요. 그럼 딴 애들 같으면 와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의자 밑으로 숨어서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학생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가 이런 수업의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입을 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더 그걸 일찍 시작했다 그러면 훨씬 빨리 열 수 있었겠죠. 그 열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디벨로핑 스테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입니다. 이 디벨로핑 스테이지에서는 저희가 피딩 스테이지라고 불러요. 먹이를 먹여주듯이 거의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절대로 문장을 아니면 스토리를 외워갖고 오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숙제는 듣고 읽어갖고 오세요. 숙제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재보다는 플래시카드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Okay, awesome. Clean stop classroom. 빨리 앱을 누르면 불이 블링블링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시간에 빨리 문장을 Oh, no. Because that's wrong. You know what? The first thing you have to do is 이렇게 하다 choose 보니까 결국은 to find out the correct button and press the button. Okay? Yeah. 아이가 계속 게임에 참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He 이렇게 doesn't go 시간 to 수업을 movies. 하고 He 나면 나중에는 doesn't 책을 go 보지 to 않아요. movies. 그리고 책을 암기하지 않아요. Okay. 동작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1년 동안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디벨로핑 스테이지 레벨 1과 2에서는 읽은 내용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리텔링 연습이 들어가고요. 3에서 4부터는 이제부터는 서머리가 시작이 돼요.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는 것도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1년이 들어가서 디벨로핑 스테이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메인 아이덴티티예요. 서머리가 들어가면서 사고로 확장하는 것이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고 얘가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뭔지 그 주제와 연결되는 스포닝 센텐스는 어떤 건지 그거에 해당되는 디테일이 뭔지를 잡아내는 것이 바로 그 I 단계, 인터미디엇 스테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인터 단계에 있는 친구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그 인터 3까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인터 4에서 저랑 그 파워 라이팅 공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파워 라이팅은 마지막에 아이들이 발표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That's just about my dream. I want to be a singer and diplomat. Other people says I'm very good at singing, and I like to sing a song too. Another, I like to talk in front of many people. I will talk funny so people can attention to me. 이 친구는 지금 올해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I'm studying and singing to be a singer. 배운 메고 영어과 들어갔거든요. and for 처음에 영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왔어요. 이 친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학년 초에 왔던 걸 기억해요. 어머님이 청담학원과 청담어학원하고 제1S하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양쪽에서 너무 결과 차이가 크게 났다면서 얘가 뭐가 문제일까요? 하고 데리고 오신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그 전에 책을 읽는 그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리딩타운이라는 학원을 다니면서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스토리 읽고 그거 암기해서 발표하고 발표해갖고 상 타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면 암송은 잘 돼요. 리사이링은 되는데 뭔가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거를 뭐 서머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겉으로 봤을 때는 계속 뭔가를 암송을 하고 발표회를 해서 자기가 상을 타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걸로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알맹이가 없었던 거예요. 어휘력도 부족하고 뭐 이런 뭔가를 메인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것도 안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저랑 꽤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때는 그리고 저희가 중등부가 없어서 6학년 때 졸업시켰어요. 졸업시켜서 그 방이동에 있는 학원으로 저희가 이제 거기 A반으로 이 친구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서는 3년 내내 그러니까 이게 첫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저한테 연락해서 뭐 오늘은 시험을 봤는데 어땠어요? 뭐 요번에 외고 준비를 해요. 뭐 자소서를 써요. 어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저 붙었어요. 하고서는 찾아왔더라고요. 네,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예뻤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가능했던 거는 이 친구의 습득 속도도 굉장히 빨랐지만 그 시기에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메이크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 친구는 3학년 친구고요. Her scream made her parents to wake up. Her parents were coming upstairs to 본인들이 her room. 쓰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이 친구는 페리테일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They were fairies. 동화를 Her 구해서 지금 mother was 발표를 하고 angry 있는 about her, 중입니다. but she went back to her room. Olivia started to stare at fairies. They had colorful wings, sharp ears, small bodies, twinkling eyes, and they wore small clothes. They looked so cute. A smartphone. Smartphones keep developing with lots of functions. They have more apps to use. We could shop, order, and do some homework with it. We could decorate by changing its covers, cases, and stickers. Some people want to express themselves by owning cutting-edge cell phones. Of course, you're able to get in touch with people easily. It's possible to call people in other countries. So, are you using this now? 이 친구는 지금 5학년 친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뭐 그 스크립트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이제 LAD가 닫히기 시작하는 사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 이전에 입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친구는 1학년 말부터 저희 학원을 다녔는데 그 1학년 때도 약간 어머님께서 느끼시기에도 언어적인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언어 습득이 빨랐던 친구예요.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그 발표회에서 2, 3학년 자기보다 이제 1, 2학년 높은 언니나 오빠들을 거의 자기가 지도해서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영어에 대한 이런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친구거든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를 이사를 가면서 저희 학원을 못 다니는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그 원어민 수업만, 방과후 수업만 했었대요. 그리고선 다시 돌아왔는데 어머나 발음이 얼마나 후져져서 그랬는지 그 I want to be요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는 발음을 굴리면 아이들한테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굉장히 일부러 그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는 데 좀 걸렸어요, 시간이. 그게 꼭 걸리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하고 있는 레벨, 그리고 다른 데서 뭐 청담에서 시험을 봤는데 레벨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로 올라갈 반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 1년 반 동안 공부했어야 되는 기본적인 어휘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는 아이가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암기하고 습득하고 이제 외우니까 그게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년 반 전에 했었어야 되는 어휘력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재는 이미 난이도가 높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어휘력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시험을 보면 엉뚱한 단어에서 막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아이들을 메이크업 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I4 저랑 이제 파라링을 끝내고 나면 이 정도 수준까지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사고 확장하는 방법, 그래서 어드밴스드 스테이지를 거쳐서 결국은 마스터 스테이지를 통해 아이들이 영미고 6학년 수업이 가능한 정도까지 완성하는 것이 저희 초등부 커리큘럼이에요. 초등부 커리큘럼 총 5년 과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근데 저희 학원 커리큘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 3개월마다 무조건 레벨이 올라간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학원에서 다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반 편성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1대1로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반구성을 하고 반구성이 되면 각 반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진도가 정해지는데 평균 3개월로 짜여져 있긴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끝내고요. 어떤 반은 그거보다 좀 더 늦어져요. 근데 늦어지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딜레이 된다고 해서 결국은 딜레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아이들이 이거를 충분히 습득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습득하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게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실력으로 쌓이는 건 맞지만 아이들이 진도 3개월 동안 진도에 막 이렇게 허걱허걱 그렇게 빼야 돼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선생님 입장에서 얘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그래서 이 스테이지까지 올라가는데 5년 평균 저희가 잡고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중등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이제 7세 어머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단계부터 얼마나 탄탄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은 저희가 7세부터 13세 이제 사춘기 LAD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 시기까지 총 7, 8, 9, 10, 11, 12, 14 해서 이제 7년 보잖아요. 7년 동안 이 중에서 1년을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나머지 6년 남았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예요. 1년 동안 잘못 배우면 결국은 그걸 교정하는 데 1년이 또 걸려요. 새롭게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년이 허비가 된다는 거고 이 친구한테 남아있는 기간은 결국은 5년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아이들이 얘는 너무 일찍 시작하면 조금 힘들 수 있고 중간에 아이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좀 지겨워할 수 있으니까 좀 늦게 시작할까 봐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면 결국은 이 친구가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조금만 일찍 시작했으면 진짜로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조금 그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꽤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꽤 긴 기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대부분 학원 선택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특히 직장맘 어머님들은 저한테 상담하셔서 그 말씀 많이 하셔요. 저는 직장 다니니까 믿고 보내는데요. 주변에 있는 어머님들이요. 아니 2년 동안 똑같은 학원을 보내냐며. 지금쯤이면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 옆에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또 5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7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6학년 이후까지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레벨에 따라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분명히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 레벨,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디벨로핑까지는 저는 기초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기초 단계에서 저희 학원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의 흥미이고 재미이고 그리고 자신감이에요. 이게 결여됐을 때는 결국은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 기초 단계가 끝난 인터 단계에서부터는 아이들이 재미만 추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사뭇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초 단계가 끝나고 인터 단계를 올라왔을 때는 조금 힘들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는 피딩 단계라서 선생님이 다 일일이 먹여줬지만 이제부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몫도 분명히 많아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저희 학원이 숙제가 적은 학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듣고 읽어갖고 온 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문제 풀어서 담아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 와서는 끊임없이 선생님하고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충 읽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안 읽었거나 안 들었거나 하면 수업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막 혼내거나 다그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수업이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읽는 거구나.
내가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읽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읽을 때 그 브레인 리딩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수업에 인터랙티브하게 게임을 통해서 계속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해요. 아이들이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이 그래서 액티비티가 굉장히 시간 아주 짤막짤막하게 많은 액티비티들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대부분 머릿속으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참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면 문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은 다 돼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걸 즉각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한테 그 문장 자체가 습득이 되어 있다는 거고, 습득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그 즉각적인 대답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말을 나중엔 글로 옮기게끔 해주고 이게 같이 된다는 거라서 그 앞에 세 가지의 스테이지와 뒤에 세 가지 스테이지는 사뭇 아이들한테 어프로치하는 강도나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아이들이 그 레벨에 맞게끔 방법, 티칭 스킬 자체가 그 운영 그거에 맞춰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탄탄하게 실력 향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문법적인 어프로치가 아니라 언어 교육을 하고 있다는 학원. 그리고 그 베이스에는 결국은 훌륭한 자질의 선생님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탄탄하게 커리큘럼을 만들어낸 그 커리큘럼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학원 그리고 미래 캠퍼스를 오픈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도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 제2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모든 선생님들께도 제2의 반기문 사무총장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변하는 속도나 아이들이 진짜 이 친구는 얘가 될까?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어느 순간 탁 그 터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빠른 친구도 있고 느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터진다는 게 제가 이때까지 아이들을 경험해 본 경우에는 안 터지는 애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터지게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터질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믿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가 지치지 않게끔 옆에서 독려해줘야 된다는 거, 그 자리에는 어머님들도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 그게 제가 어머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